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사료, 바로 린 알든의 무너진 돈 차트북입니다. 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매년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 그렇죠. 혹은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이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요? 어쩌면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우리 모두의 부를 침식해 왔다는 게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핵심 차트들을 통해 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시스템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왜 저자가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에 주목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차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라지는 가치입니다. 먼저 그림 7-D, 1792년부터 2023년까지 100달러의 구매력 변화 차트를 좀 보죠. 와, 이거 뭐 그래프가 거의 절벽인데요. 그렇죠.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1792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씩 오르내리긴 해도 비교적 평탄하게 쭉 유지가 되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특히 1971년 이후에는 거의 바닥에 붙어서 선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두 지점이 저자가 지목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첫 번째로 완만하게 하락이 시작되는 1913년, 이때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해이고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가 절벽처럼 깎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1971년, 이때가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닉슨 쇼크가 있었던 해입니다. 금 태환 중단이요? 네, 그전까지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었는데 그 고리가 딱 끊어진 순간부터 이론상 무한 공급이 가능한 법정화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와,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누군가 100달러를 금고에 잘 넣어두고 후손에게 물려줬다면 네, 그 후손은 오늘날 그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은커녕 괜찮은 커피 한두 잔 사 마시기도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돈이 담고 있던 가치가 거의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건 저축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 자체가 가진 힘, 즉 구매력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그림 9-A, 영국 파운드화의 구매력 차트를 봐도 똑같습니다. 1750년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쯤부터 거의 동일한 궤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특정 국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금 같은 외부의 닷없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명목화폐 시스템이 가진 공통적인 운명이라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왜 시스템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저자는 그 범인으로 부채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 19-C. 195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총부채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부채 증가세가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네요. 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신용, 다시 말해 빚을 통해서 돈이 창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새로운 돈이 시중에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1950년대 초반에 거의 미미했던 총부채가 2022년에는 9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수십 년간.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다음 차트들이 보여주죠. 그림 15-A, 미국의 본원통화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본원통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돈의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폐나 동전, 그리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두는 돈이죠. 아, 씨앗이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평온하던 선이 2018년 금융위기 때 한번 튀어오르고 2020년 팬데믹 때는 아예 로켓처럼 수직으로 발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머리네요. 위기가 터지니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씨앗을 그만큼 뿌렸으면 당연히 더 큰 무언가가 자라났겠네요. 그렇죠. 그림 15-C
미국의 광의 통화 차트가 바로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맞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뿌린 그 돈의 씨앗, 즉 본원 통화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키면서 훨씬 더 큰 돈나무를 키워내거든요. 돈나무요? 네, 그 돈나무의 전체 크기가 바로 광의 통화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은행 계좌에서 보고 사용하는 돈의 총량인 거죠. 이 차트를 보면 2020년 이후에 돈나무가 그야말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자라난 게 보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과 시중은행의 신용 창출이 결합되면서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바로 그겁니다. 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시스템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 같은데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고 그 돈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이 끝없는 순환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 19-J, GDP 대비 연방부채 전망 차트는 이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의회 예산처 CBO가 전망한 미래인데요. 2023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최고점을 훌쩍 넘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저자는 바로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현대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이 브레이크 고장난 차에서 뛰어내려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탈 것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군요.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고요. 기존 시스템과 비트코인은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차이를 그림 20-P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 차트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차트에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먼저 위쪽에 있는 이 완만한 곡선은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최종적으로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상한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아, 절대 그 이상 늘어날 수 없다. 네, 절대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하늘로 치솟던 달러 통화량 그래프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계단처럼 생긴 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연간 공급 증가율, 다시 말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요. 네. 약 4년마다 그 비율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반감기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네. 누구의 결정도 아닌 코드에 의해 미리 정해진 규칙이죠. 아, 그게 반감기군요. 네. 즉,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절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견고한 돈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오히려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중앙은행은 위기 시에 구원투수로 나서기라도 하잖아요. 만약 시스템에 심각한 버그가 발견되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공격하면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이 바로 탈중앙화된 합의에 있습니다. 그림 20-A의 도표가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네. 중앙 서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 즉 노드들이 모두 똑같은 거래 장부를 나눠 갖고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아, 모두가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다? 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채굴자들이 이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이 유효한지는 나머지 모든 노드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검증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실 저한테 100만 비트코인이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제 컴퓨터 한 대만 조작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들이 가진 똑같은 장부를 전부 동시에 해킹해서 바꿔야만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 한 명이 독단적으로 규칙을 바꾸거나 돈을 더 찍어낼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거죠. 이것이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현재 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시스템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림 21-A, 비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Y축이 10배씩 늘어나는 로그 능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로그 눈금으로 봤을 때 직선에 가까운 우상향 곡선이 나온다는 건 그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2009년에는 거의 0에 불과했던 가치가 수천억 달러, 한때는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 차트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규칙과 희소성에 동의하고 가치를 저장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가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성은 어떤가요? 이 거대한 가치를 움직이고 복원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림 25-F 조정된 거래량 대비 채굴자 수수료 비율표를 보면 2022년에 처리된 가치가 약 4조 1천억 달러인데 수수료는 고작 0.003%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잠깐만요. 0.003%요?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 아닌가요? 0.003%라는 수치는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매일 커피를 사는 용도로 쓰는 그런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 그런 용도가 아니다. 네, 국가 간 무역 대금이나 은행 간 결제처럼 거액을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이전하는 최종 결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개인 간의 소액 송금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중추 신경망 같은 역할이다. 그렇죠. 그런 거액 결제를 처리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이 0.003%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신경망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비용은 어떤가요? 그것도 효율적인가요? 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림 25-A, 시가총액 대비 채굴자 수익 비율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비율은 네트워크 전체 가치 중에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보안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11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45.7%에 달했어요. 45.7%요? 그건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아닌가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성숙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서 2022년에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네. 이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즉 점점 더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마케팅에 쏟아붓지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은 리날든의 무너진 돈 차트북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부채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팽창하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비트코인의 세계를 들여다봤고요. 요약하자면 저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소수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규칙이 바뀌고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반면 수학적 코드에 의해 공급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전 세계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는 규칙을 바꿀 수 없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분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돈이라는 제목처럼 만약 현재 시스템이 정말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죠. 무한 공급의 시대에서 절대적 희소성의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의 저축과 투자,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